오늘은 이제 그것이 그 변화가 이 근대화라는 것이 국제정세의 차원에서 봤을 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특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근대 국제 질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중국의 조공을 바치면서 소위 중화질서, 우리가 화해 질서라고도 하죠. 그 화해 질서 속에서 살다가 중국의 속방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대등한 근대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는 과정, 어떻게 우리가 거기까지 넘어오게 됐는가? 그리고 특히 이 4대주의 질서, 4대 질서, 중화 질서를 무너뜨리고 근대 국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 역할을 하는 도중에 일어났던 가장 큰 사건, 중국과 조선과의 관계를 근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대내적인 커다란 논쟁이 그것이 정알론입니다. 우리가 정알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고 정알론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이해가 있겠지만 정알론이라는 게 진짜 뭐였고 그것이 왜 우리 동북아시아의 근대화 과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가? 그리고 우리 조선한테도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미쳤는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좀 우리가 깊이 들어가 봐야 될 부분이고 해서 정알론에 대해서는 이번 시간만이 아니라 이어서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서 다뤄보자 합니다. 함재봉의 한국인의 탄생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정알론에 대해서는 역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마 다 나름대로 견해가 있으실 거고 의견이 있으실 겁니다. 우선 말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이죠. 한국을 정복하는 거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논했다. 우리가 지은 이름도 아니고 일본 사람 본인들이 자기네가 그 조선의 정벌 문제를 가지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고 사실 나중에 내전까지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그거를 이제 일본말로 세이칸 론, 그래서 사실 세이칸 론, 우리 발음으로 정알론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이게 이제 일본이 호시탐탐 조선을 정복하려고 기회만 노리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결국 가서는 나중에 한일합방까지 일어나면서 우리가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면서 결국은 이게 다 일본이 처음부터 쭉 계획했던 정알론의 결과다. 정알론이 결국은 완성된 것이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뉘앙스가 있는 그 이해를 역사에 대해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인의 탄생을 쭉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었던 역사에 대한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대부분 틀린 것이 많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측면들이 다 있었던 거고요. 근데 저는 정알론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정알론이 뭔가? 정알론은 이런 겁니다. 일본이 자기네 나라를 동북아와 막부 체제에서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중앙 집권적인 나라로 만들고 사무라이 계급을 없애면서 신분제를 다 철폐하고 다 남자고 여자고 천민이고 평민이고 다 똑같은 교육을 받게 만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폐번치연 이런 걸 하면서 엄청난 대대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그 변화를 겪으면서 동시에 이 근대국가 부상하기 시작하는 근대국가 일본이 그럼 옆 나라들하고는 도대체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인가? 봉건 시대에는 정근대 시대에는 중국하고 일본하고 관계밖에 없었던 거죠. 완전히 개항을 해서 미국, 영국, 독일 이런 데랑 러시아 모든 국가랑 국교를 수립하고 교역을 시작하고 이러면서 그러면 전통적인 관계를 맺어왔던 중국, 그리고 가장 오랜 깊은 관계를 맺어왔던 조선하고의 관계는 그럼 어떻게 다시 설정을 할 것인가? 어떻게 변화를 시켜야 될 것인가? 어떻게 근대화를 시켜야 될 것인가? 이 문제에 이제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대내적인 근대화뿐만 아니라 대외 관계에 있어서도 어떻게 근대화를 과정을 겪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전통적인 동북아시아의 근대국가 질서가 있었습니다. 문명의 중심은 중국이고 중국으로부터 중화문명이 나와서 그 중화문명을 잘 받아들이는 나라들이 주변에 있는 거고 특히 대표적으로 조선이 그걸 굉장히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소중화, 작은 중국이다 이렇게까지 자칭, 자임을 했던 것이고요. 주자학을 얼마나 잘 받아들였냐에 따라서 얼마나 더 문명국이고 더 야만국이고 이런 거를 결정을 했고 중국으로 더 멀리 있는 바깥에 있던 일본은 이제 가장 천시받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질서 속에서 어쨌든 살아오던 이 세 나라가 일본이 가장 먼저 근대화를 하면서 메이지 유신까지 일으켜서 그러면 지금 조선하고의 관계는 뭐야? 어떻게 다시 바꿔야 돼? 중국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재조정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인식을 갖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적극 나서면서 대내적인 근대화 과정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중국하고 조선과의 관계도 완전히 재설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거기서부터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조선하고 일본의 관계가 근대 이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어져 왔는지, 그리고 그것을 일본이 어떻게 근대화시키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정한론이 일어났고, 그 정한론이 어떻게 해소가 됐는지, 이 부분을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도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이 이게 대마도입니다. 정말 지도상으로 보면 우리가 대한해협이 한복판에 지금 대마도가 있는데요. 일본 사람들이 대마도 해협이라고 그러고 쓰시마 해협이라고,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이 저걸 대한해협이라고 이름을 했었는데 보시면 아주 정중앙에 있습니다. 어느 쪽에 더 가깝냐고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마도가 부산에서 날 좋은 날은 보인다고 그러니깐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만 중앙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대마도는 역사적으로 조선과 일본 관계를 전담하는 그래서 조선하고 일본 관계를 전담하는 속에서 융성을 했었던 곳, 번영을 했었던 것이 대마도입니다. 어떻게 번영을 했는지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일본이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조선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도쿠가와 막부가 도요토미 세력을 밀어내고 일본을 통일을 한 다음에 우리 도쿠가와는 임진왜란에 참전도 안 했었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 다시 조선하고 좀 잘 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때 포로들을 석방을 하고 조선 사람들을 포로를 잡아갔던 사람들을 벌을 주고 조선에 넘기고 뭐 이러라 해서 그런 조건 하에서 기후약조라는 걸 맺었습니다. 그 기후약조의 핵심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선하고 일본의 모든 관계는 대마도를 통해서 한다, 쓰시마를 통해서 한다. 그리고 쓰시마의 대마도주의 인장을 받은 세견선이라는데 스물척만 외관이라는 데를 통해서 들어와서 조선하고 무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딱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따라서 대마도는 사실 굉장히 번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본에서 제일 인기 있었던 것이 조선으로부터 들어오는 흰 비단이었답니다. 그리고 인삼이었답니다. 대마도에서 상인들이 세견선을 타고 들어와서 그거를 사가는 거죠. 외에도 이런 데 가서, 지금의 도쿄 이런 데 가서, 오사카 이런 데 가서 엄청난 마진을 붙여서 큰 돈을 벌었던 게 그게 대마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도 일본 은이 많이 들어왔고 그 은이 또 중국으로 넘어가고 그랬었습니다. 자, 그런데 19세기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대마도가 아주 난처한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일본의 본토에서도 비단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일본도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하고 인삼도 자체적으로 재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인삼과 비단에 대한 수요가 급감을 해버리니까 대마도가 경제난에 봉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이제 개항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선하고 유일한 국제관계를 맺고 있었고 유일한 무역은 대마도를 통해서만 되어 있으니까 사실 외국과의 교역을 하던 유일한 항구가 대마도였습니다. 쓰시마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1853년에 개항을 하면서 페리 제독의 요구에 의해서 개항을 하면서 뭡니까? 무슨 시모다, 하코다테, 가나카와, 나가사키니, 가타, 효고 등 이런 항구들이 전부 다 개항을 하면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상인들과 군함들이 다 와서 교역을 하고 와서 상주를 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갑자기 거기에 비해서 쓰시마는 아무런 경제적인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대마도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랬는데 그야말로 참 대마도 입장에서는 구사일생이었던 게 뭐냐면 지정학적으로 전략적으로 아주 요충이 돼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러시아가 바로 어떻게 합니까?
러시아가 쭉 통진을 시작해서 중앙아시아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시베리아를 통해서 결국은 1860년에 연해주까지 중국으로부터 빼앗고 그러면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만들어지면서 거대한 내륙의 세력을 제국을 건설하는 거고 영국은 또 러시아가 그렇게 팽창을 해나가니까 러시아가 남하에서 오는 걸 막으려고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통해서 지중해로 내려오려고 하면 크림반도에서 크림 전쟁을 일으켜서 막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내려오려고 하면 또 막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중에 러일 전쟁에서 또 막는 거죠. 일본을 이용해서 근데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는 그 두 세력이 전 세계적으로 경쟁을 하면서 팽창을 해나가는데 그걸 이름하여서 우리가 더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영국 사람들 이걸 엄청난 게임이죠. 진짜 영국하고 러시아가 끊임없이 경쟁을 하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러시아가 오니까 영국이 이 극동함대가 분명히 어떡합니까? 동해를 통해서 내려올 거다 그러면은 이 러시아 함대가 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요충지는 뭐냐면 스시마죠. 그래서 영국이 대마도로 갑니다. 사실 러시아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영국이 가고 그러니까 이제 대마도가 다시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스시마가 중요성이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메이지 정부가 그러면 스시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전략적 요충이라서 러시아와 영국이 전부 다 경쟁을 하는데 우선은 조선하고의 관계를 터야 되겠습니까? 조선하고의 관계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기네가 도쿠우가 막부를 무너뜨리고 메이지 유신을 일으켜서 메이지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그럼 우리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조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메이지 유신이 일어난 다음에 계속해서 대마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휴 자기네 중요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메이지 정부 보고 외교관 좀 파견해서 조선에 우리 보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걸로 가면 되지 않겠냐 하면서 대마도주가 이제 그러는 거죠. 나를 보내라 그래서 기도 다카요시도 그러면 스시마를 통해서 조선하고의 관계를 재설정을 하는 것이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가 사신을 대마도주를 통해서 외관으로 보내는 거죠. 그랬더니 외관에 갔더니 거기에 외관의 훈도였던 안동준. 이런 사람들이 죽어버려서 무슨 느닷없이 너희가 정부가 바뀌었다. 뭐 황제가 된다. 웃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원래대로 해 이러는 겁니다. 나 지난 거의 300년 동안 해왔는데 그대로 해 이러는 거죠. 세견선밖에 못 들어와. 스물척밖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 다카하시가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왕정복과 했는데 이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그러면서 가서 정벌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혼내줘야 된다. 조선을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정부에서 뭐라고 메이지 정부가 우선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좀 파악을 하자. 그래서 스시마 번주한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번에 왕정으로 일신돼요. 그러니까 도쿠가와 막부가 통치하던 것을 이제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천황이 직접 통치를 한다. 그래서 이번에 왕정으로 일신되어 모든 외국과의 교제는 조정이 담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통일된 중앙집권 국가가 됐으니까 외교관계를 외무성이라는 걸 만들어서 외무성이다 할 거지. 스시마가 담당하고 이런 거 없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외국과의 교제는 조정이 담당할 것이다. 조선은 옛날부터 왕래하던 나라이므로 더욱 위신을 세우자 하는 뜻으로 지금까지 대로 종가, 종신회가 스시마의 다이묘의 집안 이름입니다. 양국 통교를 가역으로 명하여 다시 하도록 하여 조선국과의 교제는 외국 사무부의 마음가짐으로 행하라고 명하니 그러니까 외교관의 관리의 마음가짐으로 하라 이거예요. 이제는 대마도주 보고 국위를 세울 수 있도록 진력하라. 왕정일신의 시기이므로 해외에 대해서는 더욱 특별히 마음을 기울여 구패를 척결하고 봉공하라 그랬더니 스시마에 닿으며 소요샤키라 종이달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번 서류부터는 조선에서 만들어준 관인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우리 조정에서 새로 만들어주는 관인을 사용함으로써 옛날부터 조선의 신하로 살아온 점을 잘못된 점을 뉘우치겠습니다. 수백 년간 조선으로부터 받은 국가적인 경멸과 모욕으로 점철된 잘못을 바로잡아 오늘부터 오로지
우리나라의 국채와 국위를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전까지는 대마도주는 물론 이 도쿠가와한테도 충성을 했지만 조선하고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조선에 또 조공을 바치고 했었던 거죠. 근데 이게 갑자기 근대 국가라는 거는 그건 그런 거 아니야. 그 국익을 정확하게 주도화해 나가는 것, 국제화 시켜 나가는 건 외교부가 해야 되는 거고 번은 외교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번의 입장이 따로 국가 입장과 별다른 입장이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그게 이제 중앙 집권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마도주는 여태까지 조선하고 잘 살아왔는데 체제 자체가 바뀌니까 내가 어느 나라에 누구한테 충성하는가를 정확히 해야 되는 거구나. 조선은 어디까지나 외국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도쿠가와한테도 충성하고 조선에 조공 바치고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시스템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죠. 지금 사진에 나온 게 왼쪽이 그게 이제 종이달 마지막 대마도주인데요. 그 옆에 있는 사진이 뭐냐면 대마도주 종이달의 아들하고 그 옆에 서 있는 여자가 덕혜옹주입니다. 고종의 딸이죠. 덕혜옹주 대마도주가 이제 패번치연을 하면서 번들이 다 없어지면서 귀족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귀족의 그리고 조선하고 그래도 제일 오랜 관계를 맺었던 대마도주의 후손하고 결혼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데 이제 대마도주 입장에서 그렇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이제 일본의 국민으로서 충성을 다해갔고 조선에 가서 이제 우리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때에 내부적으로 써놓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 종이달이 뭐라고 썼냐면요. 이번에 조종일 신의 전말을 대수사를 통해 조선에 알리려 한다. 이는 일찍이 조명이 있어 지금의 서계로부터는 그 나라가 주조해준 조선이 주조해준 도서인장을 고치고 일본 조정이 만들어주는 새로운 도장을 신인을 사용하여 그들이 한이신으로 조공을 바치는 한으로 우리를 대해온 오류를 바로잡아 구례의 국역을 싣고 오로지 국채와 국위를 세우고자 한다. 그러나 양국 간의 종래의 습해로 인하여 초공철씨를 단행하여 우리를 곤란하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아는 거죠. 이런 게 바뀌어서 완전히 다시 해야 된다고 조선에 가져가면 조선이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내던져버릴 거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나 이를 무릅쓰지 않고 편한 일만 추구한다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바가 되므로 사정을 버리고 공의에 따라 당연히 오늘의 처지에 이르렀다. 장래 설령 국맥에 관계하는 곤란이 생긴다 하더라도 머지않아 조정으로부터의 보답이 있을 터이며 더욱이 왕토왕민의 입장에서 버려둘 수는 없을 것이다. 어국, 자기네죠. 대마도의 호칭이 이즈아라로 바뀌었는데 이는 양국의 서계 왕복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므로 지금 도쿄에 문의해 두었으므로 지시가 내려올 때까지는 계층에 대해 조선에 누설되지 않도록 하면서 자기네 조정보고는 정보보고는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조선한테 이거 얘기했다가 이거 큰일 불호령이 떨어지니까 분명하고 우리하고 관계 끊어버린다 그러면 어떡하냐. 이제 이러면서 일단 이거 바꿨다는 얘기 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완전히 스시마가 이중 플레이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얼버무려 가지고는 외관훈도한테 새로운 서기를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외관훈도가 그걸 받아보고 조선조정에 올린 겁니다. 이제 처음으로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변화가 있었습니다라는 서류를 받아서 국서를 받아서 그거를 이제 조선조정에 이렇게 전합니다. 관수에 그러니까 외관훈도가 말하기를 이게 패방, 일본 사람 입장에서 자기네 나라 패방에는 이변이 많았으며 작년 11월에는 명치로 개년하였고 패주, 태수도 자기네 대마도주도 승자하여 서계와 로인의 좌근이 소장평 조신을 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제는 대마도주가 아니라 좌근이 소장평 조신이라는 일본 정부가 내린 지위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관훈도가 필책하기를 서계의 문자는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므로 전례에 건너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니 개서정납하라 원래대로 다시 고쳐서 오라라고 관수회 및 정관회에게 체교하였습니다. 도서를 살펴보니 예산날과 다름없어서 동석의 별폭등본을 상송합니다. 또 이번에 대마도주 평이달이 보낸 서계 중에 좌근이 소장이라는 것은 혹 가원지례이겠습니다만
형자 밑에 조신 두 자는 일찍이 없었던 대위격이므로 이멱들에게 면하여 엄히 체교하도록 하여 속히 개수정납하도록 하였습니다. 변정에 관계되므로 따로 등본을 의정부 상군부에 상송합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보내온 서류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 부분이 틀렸고 이 부분은 새 거고 이렇게 새로 했는데 이거 받아도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 다카요 씨 같은 사람은 막냐? 이거 혼내줘야 된다, 막 군대를 보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메이지 유신을 일으킨 3대 유신 삼거리라고 일본 사람들이 있는데 3명이 있는데 그게 사이고 다카모리, 기도 다카요시, 오쿠보 도시미치 이 3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기도가 정한론을 일으켰었다고 방금 말씀드렸던 거고 쳐들어가자 그랬던 거고 그때 이제 일본의 외교를 맡았던 그 3걸 중에 하나인 오쿠보가 이대마도 사람이 가서 외관운도가 이랬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외무성 직원이 정확하게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다 확인을 하고 와라. 대마도도 가고 외관에도 가보고 와라. 그래서 3사람을 보내서 조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조사를 시켜서 와서 외무성에서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조선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3가지 대안이 있다 그러면서 3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란이 뭐냐면 임시로 조선과의 관계를 단절하자. 조선이 저렇게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지금 쳐들어갈 수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두자. 그런데 이란의 문제점이 뭐냐? 우리가 조선하고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있으면 러시아가 분명히 남하에서 조선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러면 안 된다. 러시아한테 틈새를 주는 것이 된다. 그게 장단점 문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안이 뭐냐면 기도 다카요시를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을 조선에 파견하자. 우리가 왕정 복구를 했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조선과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는데 이를 하기 위해서 뭡니까? 두 척의 전함과 군사를 대동해서 새 조약을 거절할 경우 무력을 사용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이 안이 뭡니까? 나중에 강화도 조약을 맺을 때 그 안이 채택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때 운요호를 보내가지고 강화도에 와서 일부러 자극을 시켜가고 강화도에 포대가 대포를 쏘게 해갖고 이제 상륙을 하고 그래갖고 강화도 조약을 강제로 맺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번째 안이 뭐였냐면 조선 대신 청에 사신을 보내자가 뭐냐면 지금 조선은 자꾸 중국하고 외교 문제를 논하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러면 청나라하고 아예 중국하고 우리가 먼저 근대 조약을 맺어버리면 근대 국가끼리의 조약을 맺어버리면 그러면 그 속방이라고 하는 조선도 따라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새 안을 외무성이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왜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냐면요. 벌써 저때 외무성에서는 저런 문제를 가지고 이러한 안이 있습니다.